성인의 반 이상은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 북적북적 경기 서점학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출판유통진흥원의 최성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주제로 잡은 거는 출판유통 생태계 속에서 지역서점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유통 생태계 속 지역서점 살펴보기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저는 이제 출판업계에 들어온 게 2001년도에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출판 유통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연구조사도 하고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연구조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출판 유통 생태계 속에서 지역 서점들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내 출판 유통 시장의 간략한 변곡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출판 유통 생태계의 현황. 그러니까 출판 유통 생태계라고 하면 뭐 출판사도 있고 서점도 있고 유통사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자 여러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한 현황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판 유통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좀 중점으로 알려드릴 것은 지역 서점의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준비한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아날로그적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날로그인 것입니다.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에서 저자 데이비드 sak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역 서점에 관심을 가지고 뭐 독립 책방이나 그런 서점 공간에 대해서 되게 애정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종이책이나 서점 공간이 주는 아날로그적인 감성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 시대에는 온라인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그런 아날로그적인 공간이나 감성을 찾고 그 공간을 찾아가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출판유통 시장의 현황 이런 것도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서점의 실태, 정말 서점을 운영한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판 유통의 변곡점, 기술과 제도라는 그림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강의할 때마다 많이 서두에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1980년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출판 유통 시장의 기술의 변화 그리고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려 넣은 것입니다. 1980년도에 교보문고가 광화문점을 개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이브 날에 그때 개점을 했고요. 그리고 1989년도에 아래를 보시면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터넷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죠. 이마트는 언제 개점했을까요? 1993년도에 1호점을 개점했는데요. 이때 환경을 보시면 유통산업에서 얘기할 때 이마트가 1호점을 개점한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뭐냐면 이때를 생각해 보시면 왜 이마트가 이때 개점을 했을까? 그러면 결국은 이마트의 쇼핑 형태를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그 이마트가 1호점을 낸 1993년도에는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집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는 큰 냉장고가 구입해서 설치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 보급률이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저도 어렸을 때 매번 재래시장에 매일 가서 엄마가 뭐 콩나물 사러 사오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90년대 들면서 이마트에서 장을 보려면 이마트에 외곽 지역에 있었으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죠. 그리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거기에서 한 봉다리 사오나요? 박스에다가 여러 냉동식품이나 신선식품을 다 담아가지고 박스채
사오죠. 그러려면 자동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박스채 사온 식품들을 거의 일주일 이상 보관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요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냉장고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동차와 냉장고라는 이 두 가지 기술 요인들이 이제 이마트 시대를 연 거죠.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전자책이 발생한다든가 온라인 서점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려면 어떤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저는 이제 그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2007년도가 기억이 나요. 이때 킨들이랑 아이폰이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나왔고, 그리고 그때부터 전자책 시장이 상당히 커졌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대한출판문화협회 들어갔던 2001년도에도 종이책이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전자책의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종이책 시장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책 점유율이 일반 단행본 기준으로는 5%가 안 돼요. 그만큼 전자책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많이 열리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는 아이패드라든가 킨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책 점유율이 높은 데는 한 25%까지 갔었죠. 미국이 특히 그랬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넷플릭스라든가 뭐 코로나 시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출판 시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도서정가제라고 하는데, 도서정가제는 2003년도 2월에 시행이 처음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 서점이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98년도에 예스24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예스24가 만들어지고 온라인 서점들이 막 탄생해서 영업을 하면서 오프라인에는 또 이마트 내에서도 책을 팔기 시작했어요. 대형 할인 매장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존에는 법이 아니라 민간에서 협의에 의한 도서정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대형 할인 마트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자본이 큰 시장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할인을 경쟁으로 도서 시장에 진출을 한 거죠.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 도서 정가제를 법으로 정하자라는 그런 협의가 되다가 2003년도엔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시행된 도서 정가제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거예요. 온라인 서점은 할인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서점은 할인 못해 라는 법이었어요. 이 서점 쪽에 계신 분들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전자상거래 육성법 같은 것도 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때였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은 상당히 적었어요. 옆에서 오프라인에서 할인하고 있는 대형 마트 그리고 대형 할인점이 우리 지역 서점, 오프라인 서점들한테는 위협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라도 도서정가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도서정가제가 개정됐는데 이때는 온라인도 할인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도 동일하게 할인할 수 있어 라는 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죠, 점점. 그 다음에 지금의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 법은 2014년도 1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지점에서 도서정가제가 변동이 됐었는데요. 하나는 공공도서관이 도서정가제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도서정가제를 안 지켰었던 거죠. 2014년 전에는 법으로도 그렇고. 그때는 그러면 이 도서관은 어떻게 구매를 했을까요? 도서관은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통해서 도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구간과 신간에 대한 구분이 있었어요. 2014년도 전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엔 18개월이었는데 그걸 구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구간인데 그거는 무제한 할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전에는 온라인 서점에서 특히 신간은 정가제대로 팔고 구간을 끼워 파는 1+1 할인 행사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2014년도 11월에 시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온라인 서점들의 모든 대문이 이렇게 이벤트를 열었죠.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세일 해가지고 구간과 신간을 막 섞어가지고 파는 그런 마지막 세일을 진행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도서정가제라는 거 원래 원칙적으로 뭘까요?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그 뒤에 가격을 붙인, 뭐 15,000원에 15,000원대로 책에 붙인 가격대로 소매점이 파는 거를 도서정가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서정가제를 보시면 온라인 서점에서는 할인을 하고 지역 서점에 할인을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도서가 정가제인데 어디는 할인해서 팔고 어디는 할인해서 안 파니까 이게 도서 정가제의 본래 취지를 원래 달성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도서정가제를 불완전한 도서정가제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2014년도에 도서정가제가 공공도서관이 정가제로 들어오고 구간과 신간이 구분 없이 다 도서정가제를 지키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도서정가제가 강화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났던 현상은 도서관에서 어차피 구입을 하는데 최저가 낙찰이 아닌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되니까 법으로 지켜야 되니까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라든가 지역 서점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한 근간이 되었죠. 그리고 구간 중심으로 할인해서 파는 구간 중심으로 책 판매가 일어났던 것들이 신간 중심의 판매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출판 유통의 변곡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언제부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 그때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 유통의 변곡점에서 기술과 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출판 시장의 도서 분야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판 시장을 도서 분야별로 보면 제일 크게는 학습지, 그 다음에 교과서 및 참고서, 그 다음에 일반 단행본, 전집, 학술 전문서, 대학 교재죠. 그 다음에 아동도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보시면 이거를 보통 한 4조 원으로 봐요. 출판사 매출 기준으로 4조 원으로 보는데 학습지랑 교과서 참고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70%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서점에서 판매하고 계신 책이 어떤 분야인지를 보시면 내가 주로 다루는 책이 출판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판매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도서 정가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일반 단행본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 단행본의 실제적인 점유율은 18.4%, 그러니까 20%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얼마 전에도 사교육에 대한 얘기가 이제 정책적으로 나왔는데 이 사교육 시장이 출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교육 시장이 서점의 매출에 상당한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겠지만 학습지나 교과서 및 참고서가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점을 운영하실 때 중형 서점이나 소형 서점이나 합격학 서점이나 특히 학습 교과서 참고서가 8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시는 서점이 많아요. 그리고 독립서점으로 갈수록 단행본들이 많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형 서점이자 종합서점 이런 데들도 학습참고서 매출이 거의 40% 정도는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다루고자 하는 책들의 분야가 매출 비중이 어떤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출판사의 유통 경로별 매출 비중입니다. 출판사가 거래처를 할 때 어떤 순서대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대형 체인 서점, 그 다음에 인터넷 서점, 그 다음에 도매 총판, 출판사 직판, 그 다음에 기간 판매, 중소형 서점의 순위입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출판사가 직접 판매하는 비중, 그리고 기관에 판매하는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매년 추이를 보니까. 그리고 출판사의 매출의 주요 유통 경로가 인터넷이나 대형 체인 서점이나 도매 총판이나 중소형 서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인터넷 서점이나 대형 체인 서점은 되게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10년 정도의 추이를 보면 상당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서점들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꾸준히 정체돼 있어요. 정체돼 있는 건 좀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20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체인 서점과 기업형 중고 서점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시겠죠. 다 위치가 다 같아요. 그래서 교보문고의 전국 매장이 전국에 몇 개 있죠? 한 43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품문고도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 중고 서점도 비슷한 40여 개가 있죠. 이걸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강원도 경북 지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인구 대비 서점이 큰 서점이 들어갈 만한 그런 역세권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매장 분포가 거의 동일해 보이고 강원도나 충북 그리고 경북 지역에 매장이 없는 걸 보면 이게 대형 체인점이나 이런 데들의 매장은 전국 대도시의 역세권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고 인구 수나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지금 이런 그림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뒤에서도 이제 지역 서점의 소멸에 대해서 얘기 드릴 텐데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대 서점이라 그러면 교보문고, 예스알라딘, 영품문고입니다. 이 4대 서점의 매출액 추이는 가장 많이 성장한 데가 알라딘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교보문고도 8천억이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보면 알라딘이 매출도 좋지만 나머지 교보, 예스, 알라딘이 내고 있는 순수익보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 예스, 영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수익이 되게 많지 않은 되게 저조한 그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알라딘은 그것보다 더 나은 그런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로 봤을 때 그러면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 비중이 어떠냐 이렇게 말해봤을 때는 이 21년의 출판산업 실태조사 결과인데요.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을 보면 온라인 서점 매출이 1조 9천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서점 1조 1,600억 원인데 결국은 62% 대 38%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거는 놀랍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존 점유율이 높잖아요. 그래 미국이나 어떤 서구 유럽 이런 데를 봐도 40% 이상을 넘는 데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되게 온라인 서점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 시장의 그러니까 주문을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자료도 있어요. 이거는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이라는 곳에 보시면 이런 자료가 있는데요. 모바일로 주문하는 게 42%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주문하는 게 23%죠. 그러면 결국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65%가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도서를 주문하고 구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판유통 생태계 중에 저희가 이제 공공도서관의 추이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공도서관이 많아지면 도서 구입비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도서 구입비가 많아지진 않지만 도서관의 건축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간을 보면 2012년에 828개관에서 21년에 1208개관으로 약 4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설립 주체가 있는데요. 지자체가 있고 교육청이 있고 사립이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공공도서관이 65%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이나 사립도서관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공공도서관이 지난 10년간 50%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도서관의 수는 지역에서 서점의 도서 구매를 도서관이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구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의 수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가 상당 부분 늘어나면 지역 서점의 매출로 이어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국민 독서율 추이입니다. 국민 독서율 추이는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고 이게 2년에 한 번 조사가 시행되는데요. 21년도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 저희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연간 종합 독서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연간 종합 독서율은
교과서, 학습 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하고 일반 도서를 1년에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 몇 퍼센트냐라는 말인데, 이 독서율에는 종이책도 들어가고 전자책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디오북도 들어갑니다. 성인이 21년 조사 결과 성인이 47.5%, 학생은 91.4%입니다. 19년, 그러니까 2년 경년이라고 했죠. 19년 대비 성인이 8.2% 감소하고 학생은 0.7%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47.5%의 연간 종합 독서율을 보인다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성인의 반 이상은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서점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이러한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 주변도 다 그런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다들 넷플릭스 보고 디즈니 플러스 보고 영화 보고 여러 가지 구독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으니까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독서율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성인의 반 이상이 전자책을 포함해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서점의 변화 추이입니다. 출판 유통 생태계에서 이 서점의 변화 추이는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서 성인들이 평소에 종이책을 구입하는 곳은 복수로 했을 때 2순위까지 보면 시내 대형 서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서점, 인터넷 쇼핑몰을 합쳐서 32.9%, 동네 소형 서점이 12.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형 서점이나 동네 소형 서점 말고는 인터넷이나 서점이나 쇼핑몰에서 최근 5년 이상 되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이런 추이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유통 생태계 변화에서 아까 말했던 도서정가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도서정가제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2014년 이후에 좀 생태계의 변화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 유통, 소비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면 생산 측면에서는 출판사 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발행 종수로 봐도 되게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발행 부수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ISBN을 말하는 겁니다. 책을 식별하는 ISBN을 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 부, 수, 부 이런 거는 이제 그 종에 해당하는 이 책을 몇 부 찍었어, 몇 부 팔렸어, 몇 권 샀어, 이런 것들, 이랬을 때 쓰는 말이고요. 이랬을 때 뭐냐면, 이 말이 증빙하는 게 뭐냐면 요즘에 그런 말을 해요. 읽는 사람보다 만드는 사람이 많다. 출판계는 그런 말을 합니다. 좀 출판계에 계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뭐냐면 쓰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걸 만드는 출판사 수나 그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책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들 때 예전에는 손익분기점을 3,000부라 그래가지고 일세를 찍으면 한 3,000부는 찍고 그걸 갖다가 위탁 배분할 수 있는 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3,000부를 찍어서 배분할 수 있는 서점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팔아줄 수 있는 유통사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판사가 3,000부 찍던 책을 2,000부 찍고, 2,000부 찍던 책을 1,000부 찍고, 1,000부 찍던 책을 500부 찍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그 일종당 발행 부수는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간 중심의 시장이 회복이 됐고, 그 다음에 독립서점들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서점, 그러니까 오프라인 서점들이 그동안 되게 많이 급격히 감소했는데 그런 감소세가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도서관이 많아졌고, 그리고 지역 서점의 구매가 확산됐습니다. 그 대신에 2014년도 이후에도 교보나 영풍도 매장 확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형 체인 서점들이 증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대형 체인 서점들의 입점을 1년에 한 개로 제한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제 대형 체인 서점도 입점을 많이 하진 못했죠. 그리고 인터넷 서점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후에 재미있는 거는 알라딘의 기업형 중고 서점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왜 많아졌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알라딘 중고서점이 실질적으로 그 매입을 해서 판매하는 데가 한 43개가 되고요, 점이. 그리고 그게 역세권들에 있었죠.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되게. 그리고 이제 집에 책을 갖다가 이제 뭐 계속 가지고 있지 않고 책이라는 것도 되게 소장이라는 그런 욕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소장 욕구가 사실은 굿즈라든가 어떤 특별한 에디션 이런 책들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기업형 중고서점들을 증가하는 것도 좀 유의할 만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비나 향유 측면에서 봤을 때 독서 지표가 아까 보시듯이 되게 떨어지고 있고 출판 시장의 규모도 축소돼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정체돼 있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체돼 있는 건 사실은 사업체 입장에서는 퇴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출판 시장도 그렇게 확대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유통 전쟁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매기가 보이시죠? 저는 이걸 매기 효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기 효과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어항에 어떤 그런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메이가 나타났을 때 물고기들이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제주도에서 고등어를 갖다가 뭐 아니면 해외에서 어떤 그 열대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출하거나 수입해 올 때 그 안에 메기를 넣으면 그 열대어들이나 그런 생물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오히려 더 잘 살더라 이런 효과인데요. 이 생태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이게 로켓 배송을 앞세운 쿠팡이 나타났잖아요. 이때 쿠팡이 되게 거대 공룡이다 뭐 이렇게 했지만 저는 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쿠팡이 로켓 배송을 들고 나오면서 상당한 투자 유치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써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 출판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상품의 점유율을 높여왔죠. 그리고 전자책 분야에서는 우리가 뭐 네이버 오디오 클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카카오 페이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밀리의 서재, 윌라 이런 어떤 오디오북 시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교보문고나 예스 알라딘에서 하지 않았던 거기서 전자책을 팔았잖아요. 그런 시장이 아닌 다른 자본을 가지고 끌어와서 이 시장에 진입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아진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기존의 우리 도매라고 할 수 있는 웅진북센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북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송이서적은 파산했죠. 그다음에 교보 예스 알라딘이 이러한 모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로운 모델들을 발굴했죠. 하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배송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로켓 배송을 쿠팡이 시작하니까 알라딘이니까 양탄자 배송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예스24는 총알 배송. 그다음에 교보문고는 바로드님 오늘 배송을 시작했죠.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쿠팡의 로켓 배송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배송 정책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의 배송 정책이 빨라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서점한테는 상당히 리스크, 위험 요소라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출판 시장과 출판유통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대략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시장이나 생태계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 출판유통 생태계 내에서 지역 서점의 실태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 지역 서점 실태 조사라고 얼마 전에 나온 자료예요. 되게 따끈한 자료고요. 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도서정가제라는 것도 사실은 도서정가제 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라는 출판사와 출판산업의 어떤 진흥에 대한 법이 따로 있어서 그 안에 서점에 대한 진흥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정가제도 그 안에 있는 거고 새롭게 지역 서점을 좀 진흥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법조항이 들어갔는데요. 그건 뭐냐면 2년마다 지역 서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그 현황을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역 서점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어떤 지역에는 지역 서점이 없어졌어. 그리고 소멸할 위험에 있어. 이런 데는 지자체장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에 들어가 있고 중앙 정부도 그런 것들을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법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2022년 지역서점 실태 조사를 했고요. 최근에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지역서점의 소멸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역서점이 시군구로 해가지고 작은 단위의 행정 단위에서 아예 없는 데는 6개 지역입니다. 옹진군, 평창군, 의령군, 봉화군, 울릉군, 청송군. 들어보시면 인구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은 없어졌고요. 그 다음이 서점이 한 개만 있는 지역을 서점 소멸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멸 위험 지역은 30개 지역이고요. 전라도, 그 다음에 강원도, 전라도에 9곳, 강원도에 6곳, 전라북도 5곳 이런 식입니다. 여기엔 경기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전국 시도별 인구 10만 명당 서점수는 전국 평균이 5.3개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데는 제주도가 13.7개, 그 다음에 많은 데는 대전이 8.4개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평균 이하의 지역은 인천, 세종, 경남, 충남, 충북, 전남의 7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점 소멸 지역, 서점 소멸 예정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데이터를 보시면 그 지역에는 서점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지만 대부분 그 인구가 없고 학교가 없고 도서관이 없으니까 그 서점이 없어졌겠죠. 근데 이제 경기도에서 만약에 서점을 하실 때도 이런 인구적인 분석이라든가 상권 분석 같은 걸 해주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공공 도서관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서점 입지에 적합한 지역을 판단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점의 종사자의 나이는 어떨까요? 50대에서 60대 종사자가 56.4%고요. 그 다음에 서점이 매장을 계약하는 형태는 자가 소유가 33.4%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데 있어서 형태가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월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임차가 40.5%, 그 다음에 전월세가 18.7%, 전세가 5.7%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자가 비율이 높은 데는 어딜까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95.7%가 서점이 많이 있기도 한데 95.7%가 자가 소유로 서점을 운영하시고 계신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은 임차 비율이 당연히 높은 걸로, 서울, 인천, 경기는 임차, 그중에 월세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점의 평균 면적은 어떨까요? 평균 면적은 127.4제곱미터인데 기본적으로 66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0평이죠. 10평 이하가 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66에서 165가 34.7%, 그 다음에 165에서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50평에서 100평이죠. 그게 12.7%고 100평이 넘는 초과 면적 하는 데가 서점이 4.7%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10평 이하의 서점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그리고 강원이나 이런 데들은 서점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경기도는 평균보다는 높았어요. 184.4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적별로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면적별로 구비하고 있는 종수라든가 부수라든가 판매액이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66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0평 이하는 보통 2,200종에 7,000부, 그리고 매출은 1억 2,800만 원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66에서 165제곱미터 이하는 6,400종, 16,000부, 그 다음에 매출은 2억 5,7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65제곱미터에서 33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15,000종에 4만 부에 5억 5,800만 원. 그 다음에 100평 이상은 2만 9천 종, 그러니까 3만 종에 6만 부에 11억 원이 평균적인 그 면적에 보유하고 있는 책의 종수, 부수, 매출액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서점에서 비치하고 있는 도서의 분야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까 매출도 살펴봤잖아요. 이
그 매출이랑 좀 비슷한 점도 있어요. 학습 참고서, 수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높았죠. 37.4%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일반 단행본 34.4%, 그 다음이 유아동 도서 10.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점을 운영하시면 이제 도서를 사는 곳, 그 다음에 파는 곳 이렇게 있는데, 사는 곳을 매입처수라고 했을 때 지역 서점의 매입처수는 직거래 출판사가 23개 정도 되는 것 평균적으로요. 그 다음에 지역 총판이나 학습 참고서 총판이 8곳 정도, 그 다음에 전국 도매상이 이제 일반 단행본은 5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또 도매상이 있잖아요. 그런 지방 도매상도 4.5곳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체감하는 거랑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규로 내시는 분들은 서점을 하면 거래처가 이 정도가 되는구나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아주 독립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센이나 그 다음에 교보나 뭐 온라인 서점의 그런 도매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 출판사는 이제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의 같은 경우에는 서점들의 규모에 따라서 그런 거래를 터주는 데가 있고요. 또 이제 도매상을 이용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그 서점의 크기나 비율, 그 도서 비율, 분야 비율에 따라서 거래처 수는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 매출액은 얼마나 될까요? 지역 서점의 22년 기준 연 매출액은 1억 원 미만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억 원 미만이면 되게 낮은 거죠. 그리고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미만이 20%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2억에서 3억이 1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지역 서점의 매출이 상당히 적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서점 실태 조사는 2,300개 정도의 서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응답을 해주신 1,370여 개의 서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예요. 그걸 좀 감안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분야별 비중은 일반 단행본이 43.6%, 학습참고서가 43%, 그 다음에 출판물 이외 기타 매출이 9.3%, 정기 간행물이 4% 정도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출판물의 판매 대상별 매출 비중은 뭐냐면 이게 B2B로 파냐 B2C로 파냐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매장에 오시는 손님한테 파는 거는 B2C고, 그 다음에 도서관 납품하는 거는 이제 기관 납품이라 그래서 B2B로 보는데, 매장 판매와 기관 납품이 그냥 딱 잘라서 말하면 8대2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이 그러면 납품할 때 기관 매출에서 매출처가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학교 도서관이 평균 7.3곳,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기관이 4곳, 작은 도서관 4곳, 공공도서관 3곳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서점이 그 납품을 하려면 학교장터라든가 나라장터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입찰인 경우에는 대부분 뭐 수의계약으로도 되시지만 수의계약 외에도 입찰 때문에 장터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그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장터와 나라장터는 65.8%가 가입을 했고, 나라장터는 55.9%가 가입을 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터와 나라장터를 동시에 가입한 게 한 반 정도 됩니다. 51.3%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라장터나 학교장터 다 가입 안 했어 라는 게 한 3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서점들이 책을 판매하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 활동을 하는 그 순서, 어떤 것들이 더 많은가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걸 문화 활동이라도 할 수 있지만, 책 읽는 공간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를 운영한다, 그 다음에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한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 다음에 책을 배달해 준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그 다음에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션 같은 걸 한다, 그 다음에 카페나 휴게 공간을 같이 운영한다, 그 다음에 온라인 도서모를 운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이나 우편, 전단지 홍보를 한다, 그 다음에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한다, 이런 순서대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유휴 공간이라든가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 데서 하고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했냐라고 물었던 질문에는 아까 제가 이 응답수가 1370개의 서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265곳, 그러니까 19.3%, 20% 정도만 1년에 한 번이라도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활동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어떤 비용으로 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부담 비율이 53%, 그 다음에 외부 지원이 47%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어떤 걸 개최했냐라고 했을 때 동아리 운영, 강연, 강의 토론회, 워크숍, 공연 전시회, 현장 투어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66제곱미터 이하, 10평 이하의 매장에서 프로그램 개최 횟수로 봤을 때 비율이 가장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보화 현황은 뭐냐면 그 서점을 운영하실 때 그 포스 있죠, 판매 관리 프로그램, 그걸 운영하시는 가와 그다음에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용하는지, 그다음에 서점원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전산 관리 프로그램 포스는 면적이 100평 이상인 데는 100% 이용한 거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50평에서 100평 정도는 한 90% 정도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10평 이하인 데는 40%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10평 이하인 데는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 없이도 이제 운영이 가능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책이라든가 어떤 정보들이. 그리고 그런 거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이나 서점은 이게 그 인지도라든가 활용률은 떨어지는 거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그 사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서점의 인증 현황은 인증 받았다가 77%, 그다음에 받지 않았다가 2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 서점 인증 비율이 높은 곳은 전남, 울산, 인천이고요. 인증 비율이 낮은 곳은 세종, 서울, 경북 순입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어디다 쓰냐, 왜 인증을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공공도서관 납품을 하려고가 62% 정도고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학교 도서관 납품도 마찬가지로 60.6%, 그다음에 활용하지 않는다가 20%, 그다음에 서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가 18%, 그다음에 서점을 홍보하려고가 한 1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경영 환경 인식이랑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인데요. 이거는 5점 척도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경영이 어려울 정도는 매출 창출이 어렵다라는 게 당연하겠죠. 그게 한 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이 어렵고, 그 다음에 도서 공급률이 불만족이다. 그러니까 아까 도서점까지 얘기했지만 온라인 서점이 할인해서 팔 수 있는 여지가, 그런 도서 공급률이 출판사에서 온라인 서점에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 서점이 받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도서 공급률에 대한 불만족, 그 다음에 재고 반품 관리의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고요. 모든 항목, 그러니까 물어봤던 모든 항목의 어려움이 다 3점대 이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다 어렵다.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다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뭐냐? 그랬더니 모든 항목들이 다 4점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지원이 중요하다. 지원 항목 어느 거 하나 쓸모없는 게 없고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데, 그런데 그 정책들을 다 만족도를 봤을 때 3점대로 나왔기 때문에 만족은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아서 낮게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마지막으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지원은 가장 중요한 거는 1순위에서는 지역서점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해 달라는 게, 확대해 달라는 게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서점 이용을 촉진해 달라, 홍보 마케팅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서점을 이용하라는 캠페인 같은 거라든가 홍보 마케팅을 지자체에서건 그 지역에선 좀 많이 활발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그런 거죠.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다 합쳐봤을 때는 지역 서점 이용 촉진 홍보 마케팅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어떤 전체적인 지역별, 그러니까 경기도는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자료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자료실에 가면 거기에 이제 최근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지역 서점 중에 이제 이슈 되는 것들, 그 업계의 동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 서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책을 검색해 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지역 서점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한 3, 4년간 되게 지역 서점에 대한 책들, 번역서를 포함해서 국내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거는 지역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지역 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서점 맵을 만든다든가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서점을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리고 도서관을 연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도서관과 지역에 있는 서점들이 코어가 할 수 있는, 협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유명한 게 이제 희망도서 바로 대출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에는 이제 용인시에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용인시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 전파가 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이용자가 책을 서점에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서점은 반납받은 도서를 이제 도서관에 수수할 수 있게 갖다 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용자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려고 했더니 신간인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이 수서를 해서 비치하는 게 좀 느릴 수 있으니까 신간인 경우에는 특히 그 서점에서 좀 사서 본 다음에 그걸 도서관으로 반납을 하면 도서관은 서점에서 그 도서를 구입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어떤 경기도 용인의 이런 사례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런 서점 학교를 하시잖아요, 장기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라든가 지역 서점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이걸 수강하고 있는 것도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품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도서 납품 얘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점의 수익원 중에 20% 가까이가 도서관에 납품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평균적으로 나왔는데, 더 많은 데도 있고 더 적은 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랬을 때 공공도서관은 그런 서점으로부터 납품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 그리고 서점은 공공도서관에 그걸 납품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라는 취지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한번 그 연구조사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워드크라우드로 그려봤는데, 도서 납품 시장에 있어서 지역 서점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아직도 페이퍼 컴퍼니가 많다. 인증제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북카페를 하는 데가 왜 납품을 하냐. 그리고 또 북카페는 참고서집만 파는 서점이 서점이냐. 서로 또 이제 분쟁이 있으니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납품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서류 절차가 복잡하다. 내라는 게 많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뭐냐? 똑같은 거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서점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세요. 왜 우리 서점은 안 해주냐? 그리고 왜 저 서점은 해주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받고 민원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애로사항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걸 갑질로 느끼시는 도서관도 있어요. 그 도서관에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그 서면으로 애로사항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남는 글귀가 딱 4개인데 할만 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써주신 분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역서점 인증제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서점들은 페이퍼 컴퍼니가 많다 그러는데 도서관은 페이퍼 컴퍼니가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점들이, 그리고 또 납품을 안 해보신 데들이 하니까 너무 가르쳐야 될 게 많고,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게 좀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그 방안은 뭐냐면,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 도서관에서는 그 감사를, 그 지역 서점에 입찰을 줬다고 그 근거가 뭐냐고 또 이제 감사를 받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한 지침, 지역 서점이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고 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어떤 도서관의 관리 지침이 명확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크와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있는 용역이고 도서는 면세인 상품인데, 그래서 면세와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를 같이 발주를 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지침을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크 같은 경우에는 용역 단가 같은 게 이제 사실은 그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에 되게 그런 것들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크나 용역의 최저 단가 같은 거를 좀 정해줘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비 작업이 좀 간소화됐으면 좋겠다. 이게 도서관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띠라벨 하고 등록 라벨 붙이고 RFID 키퍼 붙여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점들이 대부분 못 하세요. 그래서 외주로 이렇게 많이 돌리시죠. 그리고 지역 서점은 나름대로 또 우리고 납품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의 교육이 또 필요하다. 그다음에 장비 거점 운영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거점 이건 뭐냐면 지역 서점들이 전국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그 지역 나름대로 확보를 해서 그 지역에서 장비 작업을 좀 해서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시즌별로 모이는 그런 납품 시장에서 뭔가 좀 납품 업체들의 그 어떤 일감이 몰리는 면도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서점이 좀 스스로 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논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아우러졌을 때 우리가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라든가 지역 서점에서 우선 구매 제도라든가 지역 서점 인증 제도가 조금 더 조금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도 지역 서점도 좀 머리를 맞대서 이런 좀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회사 동네 서점이라고 있어요. 그 예전에 퍼니플랜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이제 동네 서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독립 서점들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그러니까 2014년도에 도전과제 이후에 독립 서점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이트가 그 전에는 조사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이가 보이고요. 22년에는 815개, 그 다음에 뭐 폐업도 하고 있어요. 폐업 추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서울의 그 추이가 되게 높게 나타났어요. 30.4%가 독립서점이 서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16.6%의 독립서점이 전국 대비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독립서점의 활동 유형이 있는데요. 독립서점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느냐 봤을 때 독서 모임, 북토크, 워크숍, 공간 대여, 전시, 공연, 강연, 낭독, 책 추천, 글쓰기, 심야 책방, 마켓, 만들기, 뭐 영화 상영, 뭐 북스테이 같은 숙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점을 하시거나 할 계획에서 나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책방 네트워크, 전국 동네 책방 네트워크라는 데서는 바이북 바이로컬 운동을 통해서 독립서점에서 책을 사는 캠페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책을 사고 싶다면 가까운 동네 책방에서 책을 구입하세요. 동네 책방에서 책을 사면 먼 거리 운송비와 포장비, 이동비가 줄어들고 책을 사랑하는 이웃 책방 주인자들과 즐거운 수다를 나눌 수 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을 되게 제가 보기엔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북 바이로컬 캠페인 출정식 같은 것도 이제 몇 년 전에 하셨고 이런 스티커도 여기저기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오프라인의 뭐 장점도 있지만 온라인 없이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소통, 판매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소통 지수라는 거를 그 동네 서점 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독립 서점들 한 600곳이 인스타그램을 다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인스타그램에다가 독립 서점들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거, 그 다음에 그 게시글에 대해서 좋아요, 코멘트, 공유, 저장, 그 다음에 팔로우 수를 계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그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자료에 보면은 이게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뭐 주택공사, 책방무사는 아시죠? 예. 그런데 뭐 다시 서점 뭐 이런 순으로 쭉 인스타그램에서 얼마나 책방들이
화자되고 있고 그거에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에 대한 소통 지수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서점이 쇼핑몰을 이용했을 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는지 한 107곳을 조사해 봤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많은 거로 나왔어요. 45.8%고 그 다음에 카페24 아시죠? 카페24를 운영하시는 거로 그렇게 나왔고요. 최근에 나온 앱이 있는데 이 앱의 모토가 온라인도 잘하는 오프라인 서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 매장에 있는 포스 정보를 온라인의 앱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검색을 해서 매장의 재고 정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주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송 서비스도 연결시켜주는 앱이에요. 이게 이제 나온 지가 한 3년이 됐는데 초기에는 좀 반응이 별로 없다가 최근에 이제 고도화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추이가 좀 궁금한 앱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푹센 같은 도매상에서도 이런 지역 서점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것들을 지금 서비스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웅진북센의 바로보내라는 사이트인데요. 개별 서점들이 온라인몰을 운영하기 어렵잖아요. 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받고요. 그 픽업하는 장소를 지역 서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매상이 주문이나 접수나 물류 대행을 하고 그걸 서점으로 어차피 배본을 하잖아요. 도매상이. 그럴 때 그 주문 들어온 거를 같이 갖다 주면 그 픽업을 이제 그 주문한 독자는 거의 서점에 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모델이 있긴 했는데 최근에 웅진북센은 바로보내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매상 중에 한국출판협동조합이라는 데는 책광장 모두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다 해외에서 모델을 가지고 벤치마킹 한 거예요. 독일에 이제 도매상의 리블이라는 데가 화이트 라벨 숍이라고 해가지고 도매상이 운영하는 거지만 홈페이지 자체는 지역 서점이 운영하는 것처럼 대문은 지역 서점 대문으로 하고 그 안에 도서 콘텐츠라든가 주문 이런 시스템들은 다 도매상에서 운영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매상이 서점으로 배송해달라 그러면 서점으로 배번망을 통해서 보내주고요. 여기는 특히나 그냥 우편으로 보내달라 그러면 서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주문자한테 자택으로 보내주고 그거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서점이랑 나누는 그런 모델이에요. 독일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도매상 토안이라는 데도 온라인 서점 이혼이라는 것도 똑같은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인디바운드라고 해서 미국의 서점협회에서 똑같은 모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이 물류 자체가 되게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상품만 가지고 있으면 그 상품을 어떤 물류센터에 보관만 하면 그 물류센터가 그 주문부터 해가지고 피킹, 포장, 그다음에 배송, 반품 관리, 그다음에 결제, 그다음에 독자 관리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쿠팡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물류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무인 서점도 등장을 했죠. 이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인 서점도 등장했는데 이 무인 서점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매출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인 서점은 무인 서점만 단독으로 하신다는 분보다는 그 유인 서점을 하시면서 기존의 서점주가 어차피 책을 유통해서 받고 계시니까 그거를 무인 점포를 하나 개설해 가지고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무인 점포를 이제 무인 점포를 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유인 점포를 하면서 무인 점포를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유인 점포도 그 시간에 따라서 무인 점포로 운영 시간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모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고민하고 있는 게 아까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체인 서점들이 로켓 배송의 자극을 받아서 뭐 양탄자 배송도 하고 여러 가지 배송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역 서점의 고민은 그렇다면 우리도 독자들에게 책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또 적절한 시기에 배송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걸 적시 배송, 적시 배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 말고는 그 당일날 배송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배분 프로세스를 보면 서점이 밤 10시에 문을 닫으면서 주문을 던지면
출판사들은 그 다음날 9시에 출근해가지고 오전에 출판물류센터에 창고에 출고 지시를 하죠. 그 출고 지시를 하면 파주에 있는 온라인 서점이라든가 대형 체인 서점이라든가 도매 사항들을 먼저 3시까지 다 배송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서울 시내 배송을 해요. 그러면 서울 시내 배송이 밤 10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늦은 경우에는. 근데 수도권이나 지방은 5시에서 6시까지 다 상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다 이길 배송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빨리 받아도 다음날 오후에나 오후 늦게나 이렇게 받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체계를 조금 더 빨리 해야 지역 서점들이 더 원활한 독자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좀 패턴이 좀 일정화돼야 내일 몇 시에 오시면 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배송의 추적 관리 같은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물리적인 어떤 프로세스 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어떤 추적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서점 포털 사이트 서점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지역 서점의 포털 사이트라고 한 것처럼 지역 서점 관련된 문화 행사, 그다음에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망라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올리고 있고요. 지역 서점을 등록하고 또 검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서점원에 포스를 연동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관리 시스템을 연동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 그 서점의 매장의 재고를 이 서점원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책을 갖다가 검색했을 때 그 자기 동네에 설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자기 동네에 이 서점원에 연계된 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서점의 재고를 웹에서 보고 예약 드림으로 찜해서 예약 드림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1월 11일이 서점의 날이라는 거 아셨나요? 그 11월 11일이 가래떡 데이가 아니고 서점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서점 행사 중에서는 가장 큰 행사예요. 그래서 11월 11일에는 지역 서점 관련 뭐 브이로그를 공모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점인이 뽑은 올해 책을 발표한다든가, 그 다음에 서점 관련돼서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서점원을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쌓여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입니다. 이거는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 21년 9월에 오픈됐는데요. 출판유통업계에 이제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기능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는 출판사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지만 출판사가 신간 정보를 올리고 그걸 유통시키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서점이나 도서관 쪽에서 기능을 봤을 때는 신간 정보 알림이라든가 추천 도서 알림, 그 다음에 자기가 알림 설정을 해놓은 출판사라든가 분야 저자에 대한 도서가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알림받아가지고 그거를 매장 진열이라든가 구입에 참조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출판산업 데이터. 모으면 정보가 됩니다. 출판산업의 미래가 됩니다. 출판유통의 선진화, 투명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 도서의 생산, 유통, 판매 정보를 통합한 효율적 관리 시스템이 출판 산업을 혁신적으로 바꾸어갑니다. 출판사 참여 혜택. 신간 정보를 서점마다 발송했던 수고로움은 이제 그만. 한 번의 도서 정보 입력과 유통사 전송 클릭으로 우리 출판사 책 정보가 서점에 전달됩니다.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을 통해 출판사는 가장 빠르게 도서 정보를 유통사, 서점, 도서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 채널 및 주제, 연령, 성별 등에 따른 도서 판매 통계와 정가 변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통사 참여 혜택. 다양한 출판사의 신간 정보. 이제는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으로 가장 빠르게 고품질의 데이터를 한 번에 받으세요. 자료 입력에 소비했던 시간과 노력을 이젠 독자와 만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서점 참여 혜택. 우리 서점 판매 통계는 물론 다른 지역의 판매 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KDC 및 테마에 따라 기간별 통계 정보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서점별 맞춤 도서 카탈로그를 제작해 독자 여러분께 제공해보세요. 또한 원하는 주제를 설정하여 신간 및 출간 예정 도서를 확인해
도서 입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참여 혜택. 도서관은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도서 정보를 원하는 주제에 맞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기능으로 구입 견적을 한 번에 확인해 도서관 예산에 맞게 장소 구입을 계획해 보세요. 산업 통계 확인. 채널별로 흩어진 판매, 대출, 독자 통계를 각종 표와 그림으로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출판사나 저자의 출간 예정 도서도 확인해 보세요. 전국에서 모인 출판 유통 데이터는 출판 기획과 마케팅, 경영의 기초 자료가 되고 유용한 산업 정보가 됩니다. 빅데이터의 힘으로 출판 시장을 키우는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 지금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과 함께 해주세요. 예, 이제 끝나가는데요. 22년에 한울 아카데미에서 발간된 도서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종종 소개시켜 드리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건 조금 약간 교양서보다는 약간 전문서 쪽에 약간 더 가 있어서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 아니면 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만 보셔도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도서 전쟁은 그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존 톰슨 교수가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이 출판 업계도 상당히 많이 아시고 전자책에 대한 업계도 많이 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사한 것들 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드신 건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500년간 출판 제작의 역사의 틀이 깨질 것이라고 종이책의 종말론이 있었는데, 즉 굿바이 구텐베르크. 그러니까 굿바이 구텐베르크라고 유럽 사람들은 얘기했나 봐요. 이제 종이책 안녕 뭐 이런 거를 굿바이 구텐베르크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굿바이 구텐베르크는 틀렸으며 출판사가 전자책을 또 하나의 출판의 형태이자 추가적인 매출원으로 이해하고 있다. 1930년대에 들어서 펭귄 랜덤하우스의 전신에서 페이퍼백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등장한 사례처럼 새로운 도서 형태의 개발은 예전부터 쭉 있었던 일이며 출판사들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재포장하고 형태를 새롭게 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전자책, 오디오북은 출판사 입장에서 또 하나의 추가적인 매출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도서 유통의 혁명, 둘째, 종이책 판매의 견조한 흐름, 셋째, 묵독의 시대에서 음독의 시대의 귀환을 이끈 오디오북 시장의 성장, 그 다음에 출판사와 독자의 직접적인 관계 맺기를 꽂으며 도서 시장에서 디지털 혁명의 가장 큰 결과물은 결코 전자책이 아니라 도서 유통의 구조의 변화라고 지적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종이책의 판매도 견조한 시장을 흐름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디오북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이 유통혁명이란 건 뭐냐면 아마존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아마존이 유통혁명을 가져왔지만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아마존 매출이 커졌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역서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그 배송 문제라든가 어떤 온라인 상에서의 홍보, 관계 맺기 이런 것들도 디지털 혁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서점을 찾고 그리고 서점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도서를 구입하고 그리고 서점의 어떤 재고 정보를 검색해서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없었던 기술적인 요인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장점인 공간적인 미학도 있지만 이 디지털 기술을 거기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서 아날로그적인 유대감을 유지하는 지역 서점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멘트를 써봤는데요. 이 강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유지한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면 자료에 나와 있는 참고 문헌이 하단에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를 검색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게 메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